경기도 수원의 한 카센터. 김 사장님은 25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동네 사람들 차는 다 이 손을 거쳐갔습니다. 엔진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고장인지 아는 분이셨습니다. 손때 묻은 공구들, 벽에 걸린 정비 자격증, 단골 손님들 명함이 빼곡한 서랍. 그런데 작년, 차 수리를 오랜만에 맡기러 갔는데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테슬라 한 대가 들어왔는데 진단기 꽂을 데가 없었답니다. 전기차에는 엔진이 없거든요. 25년 경력이 하루아침에 쓸모없어진 겁니다. 김 사장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곳곳에서 30년 경력의 세탁소 사장님이 40년 된 사진관 주인 어르신이 20년 넘게 장사한 호프집 사모님이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폐업자 100만 명, 그중 절반이 우리 동네 가게들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누구는 왜 살아남았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주변의 10가지 업종의 흥망성쇠를 낱낱이 파헤칩니다. 기술에 밀린 가게, 젊은 세대가 떠난 가게, 비용에 무너진 가게. 각각 원인이 다르고 각각 살아남는 방법도 다릅니다. 상가 투자하신 분, 자영업 준비하시는 분, 이 영상이 10년치 수업료를 아껴드릴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 가게들이 사라지는 건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 기술 환경, 소비 패턴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가 평생 이용해온 가게들의 수명이 다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변화를 읽으면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사라지는 가게가 있으면 새로 생기는 가게도 있거든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변화가 오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먼저 기술이 근본적으로 바꿔버린 가게들부터 보겠습니다. 이건 사장님이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기술 자체가 그 업종의 존재 이유를 없애버린 경우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카센터 이야기입니다. 25년 동안 자동차만 고쳐온 김 사장님. 이 동네에서 차 고장 나면 다들 김 사장님 가게로 갔습니다. 엔진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문제인지 아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결국 문을 닫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테슬라 모델 3가 입고됐는데 진단기를 꽂을 데가 없더랍니다. 전기차에는 엔진이 없습니다. 변속기도 없고 점화 플러그도 없고 배기 시스템도 없습니다. 엔진 오일 교환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미션 오일도 필요 없고 타이밍 벨트도 없고 냉각수 교체 주기도 10년 넘게 늘어났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기존 자동차 정비 항목의 70% 이상이 전기차에서는 필요 없어졌습니다. 남은 건 타이어 교체, 브레이크 패드 교환, 에어컨 필터 정도인데 이마저도 테슬라 서비스 센터나 현대기아 직영점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기차 정비에 필요한 전용 장비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제조사가 소프트웨어 접근 권한을 통제하고 있거든요. 동네 카센터는 손님이 와도 고칠 수단이 없는 겁니다. 김 사장님 말씀이 이랬습니다. 테슬라가 들어왔는데 진단 포트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장비도 없고 부품 구할 방법도 없어요. 내연기관 차량도 품질이 워낙 좋아져서 고장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5,000km마다 엔진 오일 갈고 소모품 교체하느라 정비소가 북적였는데 요즘 차들은 2만 km를 타도 멀쩡합니다. 소나타나 K5 같은 차들은 기본 관리만 해줘도 20만 km 넘게 큰 정비 없이 굴러가거든요.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5년 사이에 카센터 수가 30% 가까이 줄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68만 대를 넘어섰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동네 카센터에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부산의 한 정비사는 전기차 배터리 케어와 튜닝 전문점으로 업종을 바꿨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5년 사이에 카센터 수가 30% 가까이 줄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68만 대를 넘어섰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동네 카센터에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부산의 한 정비사는 전기차 배터리 케어와 튜닝 전문점으로 업종을 바꿨습니다. 제조사 직영점에서 안 해주는 맞춤형 서비스로 틈새를 파고든 거죠. 배터리 쿨링 시스템 업그레이드, 서스펜션 튜닝, 소음 차단제 시공 같은 것들로요. 2년 만에 매출이 기존보다 2배 넘게 늘었답니다. 전기차 오너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전국에서 예약이 들어온대요. 기술이 문을 닫으면 기술이 여는 새 문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사진관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이 돌잔치 때, 졸업식 때, 가족 사진 찍으러 사진관 가던 그 시절. 사진사 아저씨가 치즈하면 다 같이 웃던 그 추억 말입니다. 서울 영등포의 한 사진관. 4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곳이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태어나서 돌잔치 찍고, 유치원 졸업 찍고, 초등학교 입학 찍고, 그렇게 어른이 될 때까지 이 집 사진관에서 찍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스마트폰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아이폰이나 갤럭시 최신 기종은 전문 카메라 못지않은 사진을 찍습니다. 인물 사진 찍으면 배경을 자동으로 흐리게 해주고, 야간에도 밝게 나오고, 찍자마자 보정까지 자동으로 됩니다. 증명사진도 집에서 찍어서 앱으로 규격 맞추면 끝이에요. 더 결정적인 건 사진을 인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진 찍으면 현상하고 인화해서 앨범에 꽂아뒀습니다. 그게 사진관의 주 수입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다들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카카오톡으로 공유합니다. 굳이 인화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한국사 진영상협회에 따르면 2010년에 1만 2천 개가 넘던 사진관이 2023년에는 5천 개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사라진 겁니다. 특히 동네 골목 사진관들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살아남는 곳이 있습니다. 강남의 한 사진관은 반려동물 전문 스튜디오로 전환했습니다. 요즘 1인 가구가 늘면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강아지, 고양이 프로필 사진 찍어주는 서비스인데 예약이 2개월씩 밀려있대요. 촬영료도 20만 원대로 높지만 기꺼이 지불하는 고객이 많답니다. 시장이 사라진 게 아니라 형태가 바뀐 겁니다. 이번에는 젊은 세대가 더 이상 찾지 않는 가게들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세대 간 문화와 가치관이 달라지면서 고객층 자체가 사라진 경우입니다. 서울에서 2년 사이에 2218곳의 호프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외식업체 폐업의 60%가 술집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술 좋아하기로 유명한 나라인데 술집이 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대구의 한 호프집 사장님 얘기입니다. 20년 넘게 장사해온 분인데 요즘 손님들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대요. 예전에는 테이블당 소주 서너 병이 기본이었습니다. 1차 여기서 하고 2차 노래방 가고 그게 코스였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소주 한 병 시키고 끝입니다. 심지어 안주만 시키고 술은 아예 안 시키는 손님들도 있대요. 회식 예약은 더 처참합니다. 예년 같으면 12월 초부터 단체 예약 문의가 이어졌는데 올해는 회식을 하더라도 소규모 식사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체 예약은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고
매출도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젊은 세대가 술을 안 마십니다. 헬시 플레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건강을 즐겁게 관리한다는 뜻인데요. 요즘 젊은 직장인들은 술 마시는 것 자체를 건강에 해로운 행위로 인식합니다. 취하는 게 재미가 아니라 부끄러운 일이 된 겁니다. 숫자로 보면 명확합니다. 회식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대는 47.5%로 절반도 안 됩니다. 반면 50대 이상은 68.9%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데 회식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요즘 젊은 직원한테 회식 가자고 하면 어떤 반응이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저 오늘 헬스장이요. PT 예약했는데요. 술자리보다 운동이 먼저입니다. 하이트질로 영업이익이 22.5% 감소했습니다. 롯데칠성은 75년 역사상 처음으로 주류 부문 희망퇴직을 단행했습니다. 소주와 맥주를 만들던 회사가 직원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술 소비량 자체가 줄어든 건 아닙니다. 유흥업 소형 주류 판매는 급감했지만 편의점과 대형마트의 캔맥주와 와인 매출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 중입니다. 무알코올 맥주 시장은 10년 만에 8.7배 성장했습니다. 함께 취하는 시대에서 혼자 즐기는 시대로 소비 패턴이 바뀐 겁니다. 집에서 넷플릭스 보면서 하이볼 한 캔 마시는 게 시끄러운 호프집에서 10만 원 쓰는 것보다 편하고 만족스러운 거죠. 호프집의 경쟁 상대가 옆 가게가 아니라 우리 집 소파와 넷플릭스가 된 겁니다. 노래방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세대한테 노래방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추억의 장소입니다. 회식 끝나고 2차로 노래방 가서 트로트 한 곡 뽑고 발라드 열창하던 그 시절 말입니다. 문화체육관 관광부 통계를 보면 2013년 3만 5천 개가 넘던 노래방이 2023년에는 2만 4천 개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10년 사이에 1만 개 이상이 사라진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노래방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악재를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회식 문화가 무너지면서 단체 손님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1차 끝나고 노래방 가자 하면 다 같이 우르르 갔는데 요즘은 1차에서 끝납니다. 여기에 유튜브에서 노래방 반주를 검색하면 집에서도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굳이 돈 내고 밖에 나갈 이유가 없어진 거죠. 임대료와 인건비 같은 고정비는 계속 올랐습니다. 노래방 하나 차리는 데 인테리어, 방음시설, 음향장비 등으로 보통 1억 원에서 2억 원이 들어갑니다. 문 닫을 때도 철거에 수천만 원이 듭니다. 결국 퇴직금 털어서 노래방 차렸다가 빚만 떠안고 나오는 사장님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전후로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이 크게 늘었는데 상당수가 유흥업 종사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인 노래방은 늘고 있습니다. 혼자서도 부담 없이 짧은 시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500원에 한 곡, 1000원에 3곡 부담 없이 들어가서 부르고 싶은 노래만 부르고 나오면 됩니다. 단체 문화는 사라졌지만 개인 문화는 살아남은 겁니다. 시장이 축소된 게 아니라 형태가 바뀌고 있는 거죠. 당구장도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젊었을 때 동료들이랑 당구 치러 가던 그 시절. 사구 쳤다. 스크래치. 하면서 시끌벅적했던 그 분위기 말입니다. 1990년대 전국에 3만 개가 넘던 당구장이 지금은 1만 개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3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당구장은 젊은 세대의 취향 변화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업종입니다. 요즘 20대, 30대에게 당구는 아저씨들 하는 운동입니다. 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담배 냄새 나고 분위기도 올드하다는 인식이 있거든요. 대신 젊은 세대는 스크린 골프, 방탈출 카페, 보드게임 카페 같은 데를 갑니다. 친구들이랑 인증샷 찍기 좋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좋으니까요.
당구장에서 인증샷 찍는 20대는 없습니다. 저출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청년층 인구 자체가 줄고 있으니 당구를 칠 사람도 줄어드는 거죠. 이건 당구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소년과 청년층을 주고객으로 하는 모든 업종이 똑같은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PC방, 학원, 문구점, 패스트푸드점, 대학가 상권 전체가요. 하지만 프리미엄 당구장은 살아남고 있습니다. 강남의 한 당구장은 고급 인테리어와 카페 분위기로 리뉴얼했습니다. 커피도 팔고, 와인도 팔고, 분위기 좋게 꾸며놓으니까 데이트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대요. 당구를 운동이 아니라 문화로 포지셔닝을 바꾼 겁니다. 시간당 요금도 기존보다 2배 가까이 높지만 손님은 오히려 늘었답니다. 이번에는 비용 구조가 흔들린 가게들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기술 문제도 아니고 고객이 떠난 것도 아닙니다. 원가와 인건비 상승이 수익성을 압박해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게 된 경우입니다. 목욕탕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1990년대 전국에 1만 곳이 넘던 목욕탕이 지금은 5,500곳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절반 가까이 사라진 겁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일요일 아침이면 아버지 손잡고 목욕탕 가던 그 시절. 때밀이 아저씨한테 등 밀리고 냉탕 들어갔다 온탕 들어갔다 하고 나와서 식혜 한 잔 마시던 그 추억 말입니다. 가정 욕실이 좋아지면서 굳이 돈 내고 목욕탕 갈 이유가 줄었습니다. 요즘 아파트 화장실 보면 욕조에 샤워부스까지 있잖아요. 젊은 세대는 집에서 씻는 게 당연해진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고정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상하수도 요금이 전국적으로 크게 인상됐습니다. 물과 가스를 많이 쓰는 목욕탕은 고정비 부담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월수도세와 가스비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나가는 곳들이 많습니다. 서울 기준 목욕 요금이 1만 원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요금을 올리면 손님이 줄고 안 올리면 수익성이 나빠지는 딜레마에 빠진 거죠. 폐업도 쉽지 않습니다. 보일러 철거, 타일 제거, 배관 정리까지 하려면 수천만 원이 들거든요. 문 닫고 싶어도 비용 부담 때문에 휴업 상태로 버티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의 진짜 의미는 따로 있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에게 목욕탕은 단순히 씻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유일한 사회적 만남의 장소였거든요. 탕에 앉아서 동네 소식 나누고 아는 사람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그게 하루의 낙이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고립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분들의 소통 공간마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장사가 안 돼서 문 닫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망 하나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세탁소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네마다 하나씩 있던 세탁소들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정용 세탁기 성능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드럼 세탁기에 건조기까지 있으면 굳이 세탁소 갈 일이 없어졌거든요. 스팀 다리미도 집에서 쓸 수 있고 셔츠 주름도 집에서 펴게 됐습니다. 세탁 편의점이라는 새로운 경쟁자도 등장했습니다. 크린토피아 같은 프랜차이즈 세탁 편의점이 동네마다 들어서면서 가격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개인 세탁소는 규모의 경제에서 밀리게 된 거죠. 드라이 클리닝 수요도 줄었습니다. 요즘 옷들은 소재가 좋아져서 집에서 손빨래해도 되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예전에는 정장, 코트 다 세탁소 맡겼는데 요즘은 물빨래 되는 정장도 나옵니다. 인건비 상승도 큽니다. 세탁, 다림질, 배달까지 혼자 다 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은데 도저히 수지가 안 맞는 거죠. 세탁물 한 점에 3,000원, 4,000원 받아서 인건비 내고 임대료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특화 세탁소는 살아남고 있습니다. 명품 가방 세탁,
운동화 전문 클리닝, 빈티지 의류 복원 같은 특수 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곳들은 오히려 장사가 잘 됩니다. 일반 세탁은 가격 경쟁에서 밀리지만 전문 기술이 필요한 세탁은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명품 가방 클리닝 한 번에 10만 원, 20만 원씩 받는 곳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온라인이 완전히 대체해버린 가게들입니다. 여기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오프라인 매장의 존재 이유를 없애버린 경우입니다. 동네 서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동네마다 작은 서점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학교 앞 문구점 겸 서점, 주택가 골목의 작은 책방.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대한서점조합연합회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5,000개가 넘던 서점이 2023년에는 2,000개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사라진 겁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온라인 서점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에서 주문하면 다음날 집 앞까지 배송됩니다. 가격도 10에서 15% 할인되고요. 굳이 동네 서점 갈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전자책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밀리의 서재, 리디북스 같은 구독 서비스가 생기면서 한 달에 10,000원 내면 무제한으로 책을 읽을 수 있게 됐거든요. 종이책을 사야 할 이유가 줄어든 겁니다. 서점 입장에서는 이중고입니다. 온라인의 가격으로 밀리고 전자책의 편의성으로 밀리고 동네 서점이 버틸 수가 없는 구조가 된 거죠. 그런데 독립서점은 늘고 있습니다. 서울 연남동, 성수동 같은 데 가보시면 개성 있는 작은 서점들이 있습니다. 주인장이 직접 큐레이션한 책만 파는 곳, 특정 분야 전문 서점, 카페 겸 서점 같은 형태로요. 책을 사러 가는 게 아니라 경험을 하러 가는 겁니다. 이런 곳들은 SNS에서 입소문을 타고 손님이 찾아옵니다. 대형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과는 다른 가치를 제공하는 거죠. 시장이 사라진 게 아니라 형태가 바뀐 겁니다. 동대문 옷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옷 사러 동대문 가는 게 당연했습니다. 새벽 도매시장 구경하고 저렴하게 옷 사 입고 그게 쇼핑의 재미였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같은 중국 플랫폼에서 비슷한 디자인의 옷을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물류비 지원과 소액 구매 관세 면제, 정책 덕분에 가격 경쟁력이 엄청나거든요. 동대문에서 2만 원 하는 옷이 테무에서는 5,000원에 팔립니다. 품질. 요즘 중국산도 품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국내 업체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가 된 거죠. 매장에서 옷을 입어보고 사이즈만 확인한 다음 온라인에서 더 싸게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늘었습니다. 이른바 쇼루밍족이라고 하는데요. 오프라인 매장이 온라인의 피팅룸으로 전락한 겁니다. 젊은 세대의 소비 패턴도 바뀌었습니다. 무신사, 에이블리 같은 온라인 패션 플랫폼에서 옷을 삽니다. 리뷰 보고, 비교하고, 클릭 한 번이면 집으로 오니까요. 굳이 동대문까지 갈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하지만 프리미엄 시장은 살아남고 있습니다. 한국 디자이너 브랜드, 빈티지 셀렉트숍, 맞춤 정장 매장 같은 곳들은 오히려 장사가 잘 됩니다. 중국산과는 다른 품질과 디자인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있거든요. 저가 시장은 중국에 내주고 중고가 시장에서 승부하는 전략이죠. 마지막으로 부동산 침체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 가게들입니다. 하지만 프리미엄 시장은 살아남고 있습니다. 한국 디자이너 브랜드, 빈티지 셀렉트숍, 맞춤 정장 매장 같은 곳들은 오히려 장사가 잘 됩니다. 중국산과는 다른 품질과 디자인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있거든요. 저가 시장은 중국에 내주고 중고가 시장에서 승부하는 전략이죠. 마지막으로 부동산 침체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 가게들입니다.
이건 한 업종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업종이 동시에 타격을 받는 경우입니다. 부동산 중개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2년 금리가 급등하면서 거래량이 급감했거든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에서 3.5%까지 짧은 기간에 끌어올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2년 금리가 급등하면서 거래량이 급감했거든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에서 3.5%까지 짧은 기간에 끌어올렸습니다. 3억 원짜리 아파트 담보대출 받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금리 인상 전에는 한 달 이자로 50만 원 정도 냈는데 지금은 8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내야 합니다. 이러니 집 사겠다는 사람이 줄어든 거죠.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같은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매물 정보 접근성도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중개사 통해야만 매물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다 검색됩니다. 당근마켓 같은 곳을 통한 직거래도 늘었고요. 전세 사기 사건 여파로 업계 신뢰도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금리 상승, 거래 감소, 신뢰도 하락이 동시에 겹치면서 수입이 크게 줄어든 중개사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침체는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사 수요가 줄면서 도배 인테리어 업체들의 일감이 줄었고 가구나 가전 매장도 매출 감소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업계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삿짐 운송 물량이 줄었거든요. 이것도 결국 인구 문제와 연결됩니다. 혼인 급감으로 신혼집 수요가 줄고 저출산으로 학군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고령화로 상속주택이 늘면서 전체 주택거래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집을 사야 할 사람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여기까지 10가지 가계의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기술이 바꾼 가계, 젊은 세대가 떠난 가계, 비용이 압박한 가계, 온라인이 대체한 가계, 부동산이 흔든 가계. 각각 원인이 달라 보이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저출산으로 10대, 20대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PC방, 당구장, 노래방 같은 청년층 대상 업종이 타격을 받는 이유입니다. 통계청 장래인 구축계를 보면 향후 10년 안에 청년층과 핵심 생산 가능 인구가 수백만 명 단위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1인 가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대세가 되면서 함께하는 문화가 혼자 하는 문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회식 대신 혼술, 노래방 대신 유튜브, 목욕탕 대신 집 화장실.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섰습니다. 소비의 주축이 바뀌고 있는 거죠. 젊은 세대가 주로 이용하던 가게들은 고객층 자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도 심각합니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전국의 수많은 시군에서는 저녁 7시만 넘어가면 도시 전체가 텅텅 비어버립니다. 상가 공실률이 서울의 몇 배에 달하는 곳도 있어요. 서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후면 서울도 지금 지방 도시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똑같이 겪게 될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건 단순한 폐업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산업 지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기술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소비 패턴이 바뀌고, 인구 구조가 바뀌면서 우리가 평생 이용해온 가게들의 수명이 다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변화의 신호는 미리 있었습니다. 전기차 확산은 수년 전부터 예고됐고, 온라인 쇼핑의 성장도 몇 년 전부터 감지됐고, 저출산 문제도 오래전부터 알려진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설마 우리 동네까지? 설마 우리 업종까지? 라고 생각했죠. 더 중요한 건 변화한 자리에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카센터는 전기차 전문점으로, 사진관은 반려동물 스튜디오로, PC방은 프리미엄 작업 공간으로,
당구장은 고급 라운지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산업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쓰임새와 형태가 변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변화를 읽고 준비하느냐, 외면하다 뒤처지느냐의 차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평생 다니던 세탁소가 문 닫고 손주 데리고 가던 사진관이 사라지고 동네 목욕탕이 없어지는 걸 보면 마음이 허전하거든요. 그 가게들에 우리 추억이 담겨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세대는 이런 변화를 여러 번 겪어왔습니다. IMF 때도 그랬고, 부동산 폭등 때도 그랬고, 코로나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적응하고, 버티고, 이겨냈습니다. 동네 가게들이 바뀐다고 세상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변화 속에서 30년 넘게 장사하다 문 닫으시는 사장님들, 퇴직금 털어서 가게 차렸다가 빚만 떠안고 나오시는 분들, 그분들의 삶도 생각하게 됩니다. 변화는 누군가에게 기회지만 누군가에게는 절벽이니까요. 상가 건물에 투자하신 분들, 자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변화의 흐름을 꼭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2층 이상 대형 평수 상가, 청년층 대상 업종, 온라인으로 대체 가능한 서비스. 이런 곳에 투자하실 때는 2번, 3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산업의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절벽이지만 변화를 읽는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사라지는 가게 자리에 새로 생기는 가게들을 다뤄보겠습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코인 빨래방, 키즈 카페. 왜 이런 업종들이 늘어나고 있는지 그 안에 숨겨진 경제학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시니어 경제학 채널이 여러분 곁에서 재밌고 유익한 소식 꾸준히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